글에 있어서는 제목하면은 각 단락단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면 되고요. 생각을 나타내는 글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찾아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경우는 그 주제가 제목인 경우들이 많죠. 제가 아이들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한 편의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한 편의 글을 다 썼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바로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제목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쓴 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서 네가 마음에 드는 문장 있지? 그 마음에 드는 문장 3문장을 골라서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볼래? 그 3문장을 한번 찾아봐. 일단 마음에 드는 문장 3문장 먼저 찾아봐. 문장 3개를 찾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의 후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제 3개까지 좁혀나가는 거죠. 제목이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제 마음에 드는 문장 한번 3개 찾아볼까 해서 이제 제목의 후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각각 내가 선정한 문장을 통해서 이게 제목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친구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글을 써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나타내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목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주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다? 일단은 핵심어를 찾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을 찾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핵심어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자, 핵심어를 찾았으면 무엇이 보이게 된다? 주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제를 통해서 제목을 선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목을 쉽게 찾아내는 친구들은 글의 그 구성을 알고 있어요.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전체의 글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 바로 결론, 마지막 단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는 제목은 그럼 어디에서 찾아내면 될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결론 부분, 마지막 단락에서 그 핵심어와 그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잘 연결해서 나만의 제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가장 좋은 공부, 일기 쓰기, 매일 일기를 쓰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기를 다 썼잖아요. 그러면은 꼭 잊지 말고 제목까지 쓰게 도와주세요. 가볍게 우리가 여기기 쉽거든요. 제목 쓰기, 제목 선정하기. 그런데 의외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일기 쓰면서 같이 제목까지 쓰도록 하라. 그리고 제목 쓰는 게 힘들다 하면 앞서 얘기해 드렸죠. 어떤 식으로 제목 선정하면 되는지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맥락, 글의 흐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글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을 찾는 연습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바로 요약하기 연습까지 해 나가면 되는데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초중등생들 글쓰기, 논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글쓰기 수업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신문 지문을 통해서 독해력 훈련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신문 안에 그 지문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면서 그 힘을 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뭇가지들, 핵심이 아니라 그냥 아주 세세한 것들에 집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데 그 포켓몬빵이 인기인 그 이유는 사실은 포켓몬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실의 인기로 인해 가지고 포켓몬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띠부실이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소비가 생겨나냐 하면은 띠부실만 챙기고 빵을 버리는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좀 새로운 소비 문화를 좀 퍼뜨리자라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신윤리 소비가 있는데, 빵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하는, 자신이 산 포켓몬빵에서 자기가 필요한 띠부실은 수집하되 그 빵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신윤리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류의 큰 흐름의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본 어떤 소비 문화들, 앞으로의 소비 문화의 방향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할까, 이런 식의 주제의 글을 써나가는데, 친구들은 그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포켓몬빵 저 좋아하지 않아요 라든가 예.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포켓몬 캐릭터 뭔지 알아요? 포켓몬빵 얼마이게요? 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 글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좀 심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글을 읽을 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내가 보이는 그거 그대로를 읽어 내려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대로 그 맥락을 찾고 논리성을 갖고 읽어 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식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하면요, 글 쓴 이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생각보다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글을 썼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쓴이의 의도를 찾고 핵심을 찾아내는데 어떤 연습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꺼내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각 단락의 핵심 문장에 밑줄 긋고, 그리고 글 전체의 핵심 문장에 밑줄 긋고, 이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 스스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뭐 헷갈려요 하면은 좀 제일 연한 형광펜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노란색 형광펜으로 일단 아이 스스로 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뒷받침 문장이고 중심 문장은 이거야 해서 최종적인 핵심 문장으로는 파란색으로 칠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걸 핵심 문장으로 찾았고 이 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문장은 무엇이지 해서 한번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핵심을 찾아내는, 그 글의 주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각 단락마다 찾아서 밑줄을 긋고 글의 또 전체적인 핵심 문장 하나를 찾게끔 하는 그 연습을 함께 해주신다면 국어 공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또 단순하게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독해 문제집 안에서든 뭐 교과서 안에서든 문장 하나를 밑줄을 긋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 오늘 목소리 큰데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냥 문장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장 그 연결, 그 맥락을 살펴보면 너 오늘 목소리 큰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앞뒤 문장 안에서 소근소근 말하고 자신 없어 하고 말하던 너의 목소리가 너 오늘 목소리 큰데? 로 이어지는 그런 문장으로 나왔다 하면은
너 오늘 목소리 씩씩한데?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친구 발표하고 열심히 수업 듣는데 옆에서 뭐 지우개 줘, 필통 줘 하는 친구에게 너 오늘 목소리 큰데 하는 거는 방해된다. 좀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뭐 이런 의미로 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 그 자체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그 문장 앞에 뒤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해서 그 맥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힘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약하기 연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모든 것은 형광펜으로 시작한다. 물론 이게 요약하기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워낙 힘들어해서 이걸 좀 어떻게 연습을 시키면 좋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중요 문장 2개 혹은 3개 혹은 4개 정도 한번 꼽아서 밑줄 그어볼까 합니다. 앞서서 밑줄 그었잖아요. 핵심 문장. 핵심 문장을 이제 밑줄 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연결해서 너가 주장하고자 하는, 너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우리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제 중심 문장 밑줄 그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합치면은 요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변형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가 드러나도록 한번 요약해 볼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머릿속에서만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지웠다 말았다 머릿속에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모르겠어.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버티다 보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 해서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 그런가 하면은 뭐야 하면서 멍 때리거나 지우개 뜯거나 그냥 막 다른 일을 해 나가는 친구들. 이런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바로 쓰기에 있다. 쓰기, 시각화 효과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무조건 써. 머릿속에서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무조건 써야 정답이 보여. 너희들 수학 공부할 때 암산으로 해? 좀 수학 공부와 비교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수학 공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수학 문제 풀 때, 대체적으로는 아마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적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나요? 물론 머릿속에서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어지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면 보이잖아요. 써나가면서 실수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쓰다 보면 오래 걸려요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들에 접하게 있을 때 쓰다 보면 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안 풀리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국어 쓰기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막 썼다 밀었다 썼다 밀었다 뭐 썼었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수식으로 수학 문제 정리하듯이 주요 문장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 나가면서 이거 앞에 문단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너무 똑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변형시켜 볼까? 하면서 지우고 고쳐 나가 보는 거예요. 지우개가 왜 있겠어요? 편하게 지우고 고치고 그런 용도로 지우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우개가 없더라도 줄 그으면서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지워 나가면서 써서 이 결론 괜찮다 하면 마무리에 이제 써 나가도 되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서 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단어로 바꿔줄까 해서 고민을 해보고 쓰고 눈으로 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하면서 또 치우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글쓰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쓰면서 고치고 쓴 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고민한다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써 나가다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써 나가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 나가면서 그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는 거죠. 오, 맥락의 흐름이 맞아 나가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주제를 찾아서 제시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형광펜이 정말 필수입니다. 형광펜.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도 이제 글쓰기 수업할 때 형광펜으로 이제 주요 단어들 체크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요약해 나가기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형광펜 사용 이렇게 잘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해 나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사용하고 수학 공부할 때도 사용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해 나갈 때 그 도구들 어떻게 활용하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의외로 또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모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일단은 노트 하나를 장만하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씩이더라도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의 좀 기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도록 번호들의 서열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번호에도 이제 가장 큰 주제에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 1번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 또다시 출발하는 주제, 소주제의 경우는 갈로가 들어간 1번으로 들어갔다면 또 그 아래에 또 점차 좁혀 나가면서는 원으로 되어 있는 1번 이런 식으로 구분, 분류의 작업으로서의 어떤 기호, 숫자를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 수업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출제하는데 단순히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노트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육곡감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육곡감이 소개되었나요? 하면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가볍고 부드러운 근육곡감이 개발됐다. 이 근육곡감은 절반의 힘으로도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곡감이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했다 해서 이렇게 어떤 근육곡감이 개발되었는지 누가 개발했는지까지 이렇게 문장 형식 갖춰서 서술형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단순히 서술형으로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숫자, 기호들을 통해서 또 키워드를 통해서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해서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서술형으로 정리하시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우리 키워드식으로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나가 볼까?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정리해 보자 하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정리된 거를 노트 정리로서 끝이 아니라 사실 노트 정리의 이유가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정리할 때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이후에는 정리된 어떤 글들을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노트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해서 더 추가해서 정리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생겨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할 때 조금씩 좀 여백을 두게 하면 좋다.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우리가 독해 문제집 풀 때도 그렇고 텍스트가 아닌 내용이더라도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바로바로 메모하고 정리하고 노트에 기록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또한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데 가만히 일단은 적어보고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그라미를 긋든 형광펜을 긋든 중요한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중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통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또한 파악해 나가는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핵심이 있어. 왜 이런 예시를 들었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받아
적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키워드, 단어만이라도 정리해서 자기가 이해된 범위 안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어떤 연습이 되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자, 그 부분 한번 적어볼까? 라든가, 자, 그 부분 밑줄 긋고 안 적어? 그러면 선생님 불러주는 거 적어봐 하면서 그냥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적으라고 하네?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가 좀 알아듣고 나중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어떤 노트 정리에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 또한 좀 연습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좀 힘들게 복잡하게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잡한 그 문장 그대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기호로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나만의 기호로, 나만의 문장으로, 나만의 키워드로 정리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경우는 좀 그림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수업하면서 이제 근육곡감이 개발됐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육곡감은 택배 노동자가 착용을 해서 일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지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해 볼까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거든요. 착용 전에는 이런 그림, 착용 후에는 이런 그림, 그림으로써 어떤 상황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택배 노동자를 더 예쁘게 그렸다, 멋있게 그렸다, 진짜 똑같게 얼굴 그리고 눈, 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용을 하기 전에는 힘을 많이 쓰니까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착용한 후에는 가볍게 들어 올리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더 편하겠네? 어떤 점이 편한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활용하든지 혹은 뭐 표를 활용하든지 그래프를 활용하든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앞서서도 얘기했죠. 착용 전, 착용 후 이처럼 비교하기에 그림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예전에 또 유아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을 때도 스마트폰을 많이 본 아이의 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스마트폰을 조금 본 아이의 뇌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연습 또한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림을 활용하고 어떤 표를 활용하고 기호를 활용하게 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각화해서 노트 정리를 해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연습을 시켜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형광펜이든 뭐 색연필을 이용해서든지 서열을 두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서열을 두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에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어떤 개념 정리에 있어서는 분홍색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서열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기가 좀 못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란색, 난 파란색은 무조건 내가 봐야 될 색으로 정할래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는 거죠. 한 번 더 들여다보게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할 때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화라는 단어를 힘들어 한다면 이 상용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긋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친구가 맞춤법을 계속 틀려요. 목표를 세우다 할 때 이 세우다가 어예인데 자꾸 아예이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우다 부분에 형광펜으로 그어볼까? 눈에 잘 들어오도록. 보통 자기가 잘 실수하고 잘 모르는 맞춤법 잘 틀리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흘려서 쓰거나 아니면 지우는 것도 잘 지우지 않고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내가 못 쓰는 글자들, 단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방해받지 않도록 더 크게 쓰고 형광펜으로 그어주고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면서 더 자세히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해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면서 익혀나가다 보면은 맞춤법 정리가 되고 모르는 단어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형광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또한 좋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게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한 줄로 기록해 나가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뭐 어떤 거 이용했을 때, 이용 후기라든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한 줄 평 많이 이용하잖아요. 한 줄 평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생각한 거를 써봐 라고 하면은 힘들다 하면은 그럼 한 줄 평가를 한번 내려볼까?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한 줄 평가를 내려볼까 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의외로 또 쉽게 한 줄을 이렇게 써 나가더라고요. 한 줄 평은 또 다른 어떤 분류 작업으로 이제 색연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거나 형광펜으로 분류해가지고 한 줄 평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명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습들 초등 때부터 엄마와 함께 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